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제 사연을 좀 소개해보고 싶어서요. 재밌을진 모르겠지만 제게는 특별한 일이라 열심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습니다. 우체국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엄청 성실하고 굉장히 다정하신 분이셨습니다. 흥도 많으신 분이었고요. 항상 어머니와 저를 웃겨주려 애쓰시던 분이셨습니다. 트로트를 엄청 좋아하셨던 분이라 저희 앞에서 트로트도 부르시고 춤도 추곤 하셨습니다. 또 이벤트도 자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기념일도 아닌 날에 그냥 어머니와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며 꽃다발을 내밀기도 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크리스마스마다 산타 분장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게다가 얼마나 가정적이셨는지 모릅니다. 주말에는 어머니가 쉬는 날이고 아버지가 집안일을 하는 날이라며 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고, 화장실 청소도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셨고요. 이렇기에 어머니 친구분들은 어머니를 참 많이 부러워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남자가 있냐며 결혼을 참 잘했다면서 말이죠. 완벽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제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4년 만에 아버지는 건강검진을 하셨고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신 건 처음 봤습니다. 항상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눈은 반짝이던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신 후에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표정이 아주 딱딱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리 가족은 아주 불안했고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말기는 아니기에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암세포가 있는 췌장과 그 주변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다,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 사망할 수 있다 등등. 6학년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들이었지만 어머니께서 담담한 표정으로 듣고 있어서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데 몇 번이고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끝에 아버지 수술을 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고 저희를 부를 때 제 심장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만 보고 선생님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안도하고 있는 표정인지,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표정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버지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서도 한동안은 병원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조직 검사를 다시 하셨고 암세포가 폐로 전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버지는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켜보는 내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막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알았기에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해내야지.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혼자 준비하고 학교 가고 집에 오면 혼자 공부하고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가끔은 부모님과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4살의 제 눈에 부모님은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해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기력이 없으셨고 병원에 갈 때 아니면 집에만 계셨습니다. 드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걷는 것도 모든 게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부터 어머니는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돈으로 저희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이미 병원비와 수술비, 항암치료 비용으로 다 쓴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투병을 계속하셨고 결국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던 빛나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움푹 패인 볼, 듬성듬성한 머리카락, 거뭇한 낯빛을 하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알았다는 듯이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허공을 보고 가만히 계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빚까지 생긴 저희 집은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에 많이 벅찼습니다. 어머니는 백화점 식품관에 계시다가 다른 백화점의 유아용품 층으로 옮기셨습니다. 손님이 많은 바쁜 백화점이었습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는 말에 유아용품 브랜드에 들어가서 판매를 시작하셨는데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강했습니다. 행사도 많이 있었고 백화점과 집의 거리도 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10시에서 11시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늦은 저녁인지 야식인지 모를 끼니를 대충 때우시고 주무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얼른 저도 어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대학교 진학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었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진이는 대학교에 진학을 안 하겠다고? 네, 바로 취업하려고요. 성적도 좋은데, 아쉬운데, 취업도 어려울 거고.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죠.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빨리 돈 벌고 싶어서요. 그럼 예진아, 지금부터 공무원 준비해보는 건 어떻겠니? 아버지도 공무원이셨다고 했지? 요즘 학교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도 많더라. 한번 생각해봐. 공무원 쪽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기도 했고 시험 공부를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주변을 보니 고3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니면 국가 자격증 학원을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서 저도 그때부터 9급 공무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첫 시험에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공부만 하자니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집에 빚은 쌓여 있고 어머니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평일에 딱 3일만 오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한 곳은 빵집이었습니다. 빵을 진열하고 판매하며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였습니다.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침 일찍 문을 여는 빵집이라 그런지 출근길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들 열심히들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그 빵집에서 다음 시험 때까지 총 1년을 일을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손님들을 보았고 그중 단골 손님들과는 친해진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 중에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매주 월요일이 되면 그 손님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대를 넘기고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면 어김없이 그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덥수룩한 머리에 항상 헤드셋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림새는 언제나 반바지 추리닝이었죠. 제가 그 남자를 기억하게 된 것은 날씨가 추운 날에도 언제나 반바지만 입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설렁설렁 가게로 들어오면 빵도 설렁설렁 골랐습니다. 보통 빵집에 오는 단골 손님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빵만 사가시거든요. 식빵, 맘모스빵처럼 큰 빵을 사가시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크림빵, 초코빵 같이 안에 크림이 들어있는 빵을 사가시는 분도 계시고 단팥빵, 꽈배기처럼
추억을 떠올리는 빵을 사가시는 어르신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 반바지를 입은 남자는 매번 고르는 빵이 달랐습니다. 항상 종류는 서너 가지를 골라서 사는데 매번 다른 종류의 빵을 샀습니다. 그리고 빵을 고를 때도 아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새로 나온 빵은 있는지, 같은 빵이라도 어떤 빵이 더 큰지 아주 세심하게 빵을 골랐죠. 이렇게 특이한 남자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건지, 왜 맨날 반바지만 입는 건지, 헤드셋으로는 뭘 듣고 있는 건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죠. 그 남자가 가게로 들어오면 사장님은 "어휴, 저 백수 오늘도 왔네" 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제 느낌에는 백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보통 백수라고 하면 꾀죄죄하고 까슬한 수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추리닝만 입었을 뿐이지 수염도 없고 꾀죄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끔한 편이었죠. 머리도 기름기 없이 뽀송했고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정말 백수일까? 궁금해하다가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기 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로 한 거죠. 어김없이 월요일이 되었고 아침 10시 정도가 되어서야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신중하게 빵을 고른 남자는 제 앞에 3개의 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오시네요. 다른 날은 빵 안 드세요? 아, 네. 이제 가을이 되려나 좀 선선하던데 반바지 안 추우세요? 반바지? 네. 뭔가 대화가 오가야 물어볼 타이밍이 생길 텐데 남자는 영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하기사 그렇기도 하겠죠. 갑자기 빵집 알바생이 꼬치꼬치 캐물으니까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빙빙 돌려 말하는 것도 잘 못하겠고 남자 반응도 시큰둥하고 해서 그냥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항상 출근 시간 이후에 오시던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요. 남자는 가만히 저를 보더니 허공을 보면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잠깐 동안 하더니 갑자기 계산이 다 된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요. 네? 빵이요. 이쪽이래요. 그쪽처럼요. 아, 이쪽 일이라니. 저처럼 빵집 알바생이라는 건지,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건지 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백수가 아니라니 그것만으로도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남자는 매주 월요일마다 빵집에 왔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바로 저희 둘 사이에 종종 대화가 오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업을 물어본 그 다음 주에 남자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머리가 달라졌네요. 아, 좀 무거워서 단발로 잘랐어요. 단발. 네, 안녕히 계세요. 대체로 대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영양가도 없고, 짧고, 의도도 모르겠는 이상한 대화였죠. 하지만 왜인지 저는 이 대화가 재밌었습니다. 매일 공부만 하는 일상에서의 소소한 재미랄까요? 그런 엉뚱한 질문과 대답을 하는 남자에게 호감이 생긴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고시생이었습니다. 연애나 사랑 따위에 허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가 제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시험을 2달 남겨두고 빵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기 전 마지막 월요일, 그 남자는 어김없이 빵집으로 등장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번호라도 물어볼까? 아니면 만날 약속이라도 잡을까? 하지만 고시생 주제에 이런 감정이 가당키나 할까?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결혼이라도 했으면? 혼자서 이런 추측들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덧 남자가 여느 때처럼 빵 3개를 들고 카운터로 다가왔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느릿하게 계산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전화번호라도 물어봐야겠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추리닝 반바지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남자는 헤드셋을 목에 걸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뜬 발신자의 이름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분명 중요한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 아, 정말? 알겠어. 빨리 갈게요. 남자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맨날 로봇처럼 딱딱한 모습만 내비치던 남자가 저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다니. 놀라서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남자는 제 손에 들려있는 빵을 가져가 챙겼습니다. 그러더니 다 된 거죠? 하고는 빵집을 나섰습니다. 수백, 수천 번의 고민이 무색하게 그렇게 남자는 갔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짐작만을 남겨둔 채요. 그 이후 빵집을 그만두고 온전히 시험 공부에만 몰두했고 끝내 저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장하다면서요. 아버지는 3년을 했는데 저는 2년을 했다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기특하다고 좋아하시고 그날 처음으로 울지 않으시면서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일하게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업무량도 많고 월급도 듣기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을 자처하면서 수당을 챙겼습니다. 하루빨리 집에 있는 빚을 청산하고 싶었고 이제는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사건을 다 보면서요. 조용하고 엄격한 법원 공무원 생활은 제 적성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꾸준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되니 어느덧 집에 있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참 좋은 어느 주말 어머니가 맛있는 아침밥을 차리시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진아, 이제 끝났다. 네? 뭐가요? 다, 다 갚았어. 고생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저도 따라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희 모녀가 그동안 취미생활, 애정이 없는 외식 한 번 안 하고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는지 서로가 알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 저와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고 오붓하게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고 저희는 드디어 월세집을 벗어나서 전셋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대출을 받기는 했죠. 사실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빚을 다 갚았는데 다시 빚을 지는 게 맞는지요. 하지만 월세로 나가는 돈이 아깝기도 했고 공무원이라 대출이 잘 나오기도 했고 어머니가 직영점 매니저가 되셔서 큰맘 먹고 이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사하면서 고장난 지 오래된 TV도 새 걸로 사고 어머니 화장대도 하나 사드렸습니다.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벌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랑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저희 가족과 거리가 먼 단어였을까요? 이사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근무 중이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삐용삐용 하는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목소리들도 들리고 엄청 어수선했습니다. 이정숙 씨 따님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구급대원입니다. 어머니께서 일하시던 백화점에서 쓰러지셔서 출동했어요. 지금 행복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갈게요.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투병하시는 모습, 아버지의 죽음까지
그 기억이 악몽처럼 머리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TV에서 보면 응급실은 엄청 정신없고 사람도 많던데 제가 간 병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응급실 안은 빈 침대 없이 꽉 차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기 전 몇 가지 검사를 이미 마치고 누워 계셨습니다. 예진이 왔어? 엄마, 괜찮아? 일하다가 잠깐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야. 뭘 너한테까지 연락을 하고 그랬다니. 보호자한테 연락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매니저 되고 나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 어머니 얼굴이 좀 야위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일한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너무 못 챙긴 거 아닌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정숙님, 머리 안 아프세요? 조금이요. 아까보단 나아요.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급성 뇌경색으로 보입니다. 입원하시고 시술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뇌경색이라니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왜 또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건지 너무 마음이 쓰렸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일하시는 분을 통해 어머니의 짐을 받고 집에 가서 필요한 입원 물품을 챙겼습니다. 집에 가서 물품을 챙기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슬퍼하면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눈물을 꾹 참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 간호사와 의사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습니다. 아무리 뇌경색이 증상이 빠르다고 하지만 몇 시간 사이에 어머니의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 참지 못하고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시술과 재활까지 총 한 달 반 정도를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1주에서 2주 정도 혈전 용액을 투여하면서 막힌 혈관을 뚫는 마음 졸이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휴가를 신청하려 했습니다. 일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진아, 그냥 출근해. 엄마 괜찮아. 괜찮기는 내가 돌봐야지. 우리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엄마도 이대로면 한동안 일 못할 테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 문제로 어머니랑 실랑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겪게 되신 생활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고 결국 어머니의 뜻을 꺾지 못한 저는 계속해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잠시 들려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다음 날 출근할 때 입을 옷을 챙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간호를 하고 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서 직장으로 곧장 출근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출근을 하긴 했지만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다리도 한쪽 불편하신 어머니가 괜찮으실지 걱정이 되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별일 없어? 식사는 하셨죠? 응, 병원 밥 정말 별로다 예진아. 그래도 다 먹고 지금 빵도 먹고 있어. 빵? 내가 빵을 사다 놨었나? 아, 옆 침대 사람이 나눠주더라고. 어머니가 계신 병실은 6인실이었고 6분 모두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 계신 분은 얼핏 보았는데 그분이 챙겨주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하면서 과일이라도 사서 나눠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길에 오렌지와 사과를 샀고 집에 가서 얼른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도 한번 하고 느지막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은 이미 불이 다 꺼져 있었고 모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창가 쪽에 있는 어머니 자리에 가다가 어머니 옆자리의 커튼이 살짝 걷어져 있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쳐다보게 되었는데 어머니 옆자리에 계신 분은 식물인간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옆자리 분은 뇌종양 수술 후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계신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빵을 줬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앞 침대에 계신 분이 주셨다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입원 후 처음 맞이하는 주말이었습니다. 과일을 깎아서 병실에 계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고 저도 어머니랑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병원 앞에 산책이라도 갈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튼 밖에서 누가 아주머니 하면서 불렀습니다. 커튼을 걷어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서 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누구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박수를 치시면서 반기더라고요. 아이고, 가게 갔다가 오는 거예요? 네, 다녀오면서 빵 좀 가져왔어요. 어제 단팥빵 맛있다고 하셔서 잔뜩 가져왔는데 이것 좀 드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줘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남자는 커다란 종이봉투에 든 빵을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병실에 있는 아주머니들 모두에게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고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험 파는 사람인가 싶어서 어머니에게 여쭤보니 어머니 옆에 누워 계신 아주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바로 옆 식물인간으로 계신 그분이요. 낮에는 그 아들이 항상 있는데 밤에는 일하러 가야 해서 자리를 비워가지고 종종 병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빵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남자를 물끄러미 보는데 다시 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법원에서 봤나? 아니면 병원에서 마주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생각하는 사이에 남자는 병실에서 나가버렸죠. 그러다 한 30분쯤 뒤에 남자가 병원 샤워실에서 씻고 왔는지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편한 차림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엉덩이에 용수철이 달린 것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 남자의 모습이 수년 전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빵집에서 본 그 반바지 남자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빵집에 나타날 때는 앞머리가 눈을 살짝 가리고 있어서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봤을 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오니 젖은 머리가 눈을 살짝 가리고 과거와 똑같이 반바지 차림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강렬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 자리에서 튀어오르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실에 있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 또한 마찬가지로요. 나 알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은 눈치채지도 못한 채 남자에게 다시 한번 소리를 쳤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거든요. 남자는 특유의 멍한 표정으로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금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 남자도 저를 알아보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둘이 갑자기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그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남자와 저는 병실 로비로 향했습니다.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2개 뽑아서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마셨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뇌종양 수술 후 뇌출혈이 재발해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빵집을 매주 월요일마다 오던 그때의 남자의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던 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남자는 빵을 가리키며 이거요 라고 했고 그 궁금증이 그제야 풀렸습니다. 남자는 제빵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뇌종양에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학원에 다닐 여유가 전혀 없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작은 호텔에서 새벽에 빵을 구울 아르바이트생을 찾았고
남자가 그곳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빵 공부는 하고 싶고, 하지만 여건은 안 되니 어떻게 해서든 공부할 길을 찾은 거였죠. 남자는 호텔에서 새벽에 4시간 동안 반죽을 치고 빵을 굽고 퇴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샤워를 마친 후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빵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빵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빵집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게는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메뉴가 인기가 많은지 공부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그렇게 멀끔하게 샤워를 마친 후였지만 추리닝 차림이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그때의 궁금증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지금도 그렇게 빵을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빵을 가져다 드린 것을 보니까 왠지 계속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몇 년 사이에 남자는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빵집 창업을 해서 지금 빵집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가도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늦은 밤에 가게에 출근해서 이른 아침까지 빵을 만들어 두고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한테 가게를 맡겨두고 병원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런 생활을 1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일주일도 힘든데 어떻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병간호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쪽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공무원이시라 바쁘다고.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 힘이 닿는 만큼은 보살펴 드릴게요. 1년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병간호는 선수급이거든요. 사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상황이 많이 벅찼는데 선뜻 도와준다고 하니 제게는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 있는 사이에 어머니와 그 남자와 친분이 쌓였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그 남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신데 화장실 갈 때도 도움을 받았고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도와주었고 식사하는 것도 도와드렸고요. 고마운 반, 미안한 반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챙기기에 벅찰 텐데 식물인간이신 자신의 어머니를 1년 동안 욕창 한 번 없이 보살핀 것도 대단하고 그 동시에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한테 밥을 한번 사겠다고 했고 남자가 그런 맛있는 거 먹을 거라며 주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병원밥으로 어머니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고 늦은 저녁 9시 반쯤에 남자와 저는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병원 건너편에 있는 치킨집으로 남자가 안내했습니다. 술 먹어요? 저는 맥주 하나 먹고 싶은데 시켜도 돼요? 남자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를 따라서 맥주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얘기를 하는 내내 이 남자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빵집에서 봤던 매력과는 또 다른 매력이 비치는데 참 바르고 생각도 깊고 멋지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 남자와 더 나은 인연으로 발전하는 것이 맞는 걸까? 전화번호라도 물어볼까? 하는 고민이요. 하지만 술이 알딸딸하게 취한 남자의 말에 저는 그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뇌졸중 수술 잘 마친 후에 무리해서 창업한 거라 빚도 산더미인데 어머니가 다시 아프시고 제대로 가게 운영이 안 돼요. 나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와 다시 일상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힘든 상황, 극한의 상황에 처해진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조차 신뢰가 되겠다고 여겨졌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대뜸 누군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바로 옆 침대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남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어머니는 보름 정도 병원 생활을 더 유지하셔야 했는데 병원을 먼저 떠난 것은 그 남자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혼자서는 무리도 되고 병원비도. 아무튼 그렇게 되었어요. 축 처진 어깨에 애써 올리는 입꼬리를 보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제 마음에 쏙 드는 이상형의 그 남자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여전히 연애, 사랑은 사치구나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고 재활도 잘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1년이 지나고 어머니는 또 한 번 쓰러지시게 되고 구급차를 다시 한 번 타고 응급실에 가시는 도중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제 세상도 끝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제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고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회사 동료분들, 어머니 지인분들이 제게 많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대부분 어머니보다 저를 더 걱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임종을 혼자 지켜서 어쩌냐,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쩌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너무 억울하고 비통하고 슬픈데 모두 사실이잖아요. 저는 앞으로 가족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을 넘어서서 정신줄이 끊긴 듯이 멍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어머니는 납골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고 매일같이 납골당에 갔습니다. 가서 우는 날도 있고 울지 않는 날도 있고 그냥 어머니만 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점차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들만 남게 되고 제 생활에 대한 사고도 하게 되며 정신을 차리던 무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납골당에 있는 다른 사진들에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옆자리에 있는 사진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옆자리에 계신 분의 사진은 총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인이 혼자 찍은 사진, 나머지 2개는 아들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이 굉장히 낯이 익었습니다. 아들과 고인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한참을 보니까 바로 빵집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간다고 하셨는데 날짜를 보니까 요양병원에 가신 후에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 사진에 있는 병원복이 요양병원 병원복이었거든요. 어딘가 익숙한 얼굴, 익숙한 이름에 뚫어져라 봤는데 제가 마음에 품었던 그 남자가 있다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신기하고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반가워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마음이 싱숭생숭했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그렇게 남자와 그의 어머니를 발견한 이후 제가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일주일에 2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을 방문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꼴로 꽃이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자가 꾸준히 자신의 어머니를 보기 위해 이곳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건 마치 저와 그 남자 사이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져서 남자의 어머니가 계신 자리 앞에 쪽지를 붙여두었습니다. 월요일 빵 먹으러 갈까요? 투박한 말과 함께 제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죠. 그 이후 하루하루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린 끝에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아요 라는 담백한 문자였습니다. 그 이후 남자와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처럼 부모님이 2분 다 안 계시고 생활고를 이겨낸 환경이라는 것이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딛고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저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빵집에서 보았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 남자도 머뭇머뭇하더니 사실 자신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꾸 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새로 나온 빵이 맛있네 하면서 말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던 걸 기억한다니까 그게 그 남자의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뇌졸중으로 고생을 하셨을 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온전한 정신이실 때 남자의 어머니께서
가끔 남자에게 전화를 거셨고 그게 하필 제가 봤던 그 타이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본인이 처한 환경이 썩 좋지 않았기에 저에게 더 다가올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재회를 했고 그땐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았으니 서로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될 인연이었던 건지 납골당 바로 옆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제 쪽지로 인연이 다시 닿은 거였죠. 이쯤 되니 진짜 전생에 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쪽지를 시작으로 종종 만나며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던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21년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경기가 경기이기도 했고 부모님 안 계시고 초대할 친척분들도 없어서 조촐하게 친한 지인들만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긴 후에 올해 초 아주 귀여운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죠. 포기해야 하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마주치고 인연이 닿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맺어져야 하는 인연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친했던 동창을 다시 만난다거나 하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경우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놓치지 마시고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그 인연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 곁을 떠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무나도 멋진 남편과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이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린 만날 운명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특별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일 테고요. 제 남은 인생을 제 남편과 저희 애들을 위해 아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인연이 아쉽지 않고 이 생이 후회되지 않게 말이죠. 제게 특별한 인연이 찾아와 준 것처럼 여러분께도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후회하지 않는 삶 사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